이 아이는 약 35cm에서 50cm의 키로 태어나서 17년 동안 열심히 이것을 하여 190cm의 기린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융합한 수정란에서 시작합니다. 수정란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간의 형태로 무럭무럭 자란 후에 10개월 후에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바깥 세상으로 나온 우리는 또 열심히 자랍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커져 있죠. 어렸을 때는 짧고 동글동글했다가 점점 커가면서 길어지고 날렵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세포 분열입니다. 여기 막 태어난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이 아기 아프리카 코끼리는 키 90cm, 몸무게 100kg, 77.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어미 코끼리의 곁에서 무럭무럭 자란 후에 커선 무리를 떠나고 암컷은 무리에 남게 됩니다. 성체가 된 수컷 코끼리는 키 3.2m, 몸무게 6,000kg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 성체 수컷 코끼리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번, 세포 수는 77조 개도 많다. 세포 수는 그대로인데 세포 크기가 커져서 성체 코끼리가 되었다. 2번, 세포 수도 덩치에 비례해서 많아졌을 것이다. 1번이요. 어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에 비해 힘이 세니까 세포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 세포 키우기 게임 해보니까 세포가 클수록 작은 세포들 잘 잡아먹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세포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었나요? 게임상에선 세포가 클수록 좋지만 실제 생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배웠어요.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었죠? 당연히 기억하죠.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나요?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입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커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게 유리할까요? 세포가 커지면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표면적이 커지니까 세포가 커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옳소.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해봅시다. 여기 우무 조각이 있어요. 이 우무 조각을 각각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자른 우무 조각을 비커에 넣고 비눗물을 부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색깔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뀐 거 실화냐? 흰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우무 조각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어서 염기성 물질인 비눗물과 만나서 반응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무 조각을 잘라서 단면을 확인해 보세요. 조각의 크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은 조각은 가운데까지 붉은색이지만 큰 조각은 겉부분만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우무 조각을 하나의 세포라 했을 때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크기가 작은 세포일수록 같은 시간 안에 세포 중심까지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말해주었어요.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표면적은 제곱의 비로 커지는 반면에 부피는 세제곱의 비로 커져서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더 작아지면 효율적이겠네요. 역시 자학은 고추가 맵다. 꼭 그렇진 않아요. 세포 안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물질 교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포는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적절한 크기로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아기 코끼리가 성체 코끼리가 되었을 때 세포 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몸무게에 비례해서 늘어났겠죠. 60배 커졌으니까 77.5 곱하기 60은 4650조 개이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세포가 왜 분열해야 하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세포가 어떤 상황에서 분열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세포가 언제 분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키 클 때 세포가 분열해야 해요. 저는 무럭무럭 커서 180cm 넘을 거예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재생하는데도 세포가 분열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생물이 성장할 때와 다친 상처를 재생할 때에도 세포 분열을 해요.
또한 우리가 수정란이라는 세포 하나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발생 과정도 세포 분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세포 분열만을 이용해서 자손을 만드는 생물도 있을까요? 단세포 생물이요. 네, 맞아요.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세균이나 조류 같은 친구들은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고 자손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세포 분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도 알아봤으니까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세포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그까이거 그냥 세포를 절반으로 딱 잘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액체 괴물처럼 쭉 늘여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창의적으로 세포를 나누네요. 그런데 그렇게 세포를 나누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세포를 아무렇게나 나누어 버리면 세포 안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해서 나누어진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포 내의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미토콘드리아요. 세포분 해야죠. 엽록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먹고 살죠. 공부했던 건 잘 말하네요. 그런데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핵. 핵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명령을 내리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핵 안에 이러한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물질을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이 중에서 DNA가 우리의 세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면서 보존해야 할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세포가 분열했을 때 DNA가 나뉘어진 두 개의 세포에 원래의 세포와 똑같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NA가 나루토처럼 분신술하면 되겠네요. 그건 만화에서 가능한 일이고 세포에서는 DNA를 한 땀 한 땀 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DNA를 복제하고 세포 분열을 하고 DNA를 복제하고 세포 분열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한 번 분열하고 다시 분열할 때까지를 우리가 세포 주기, 셀 사이클이라 해요.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로 세포 성장, DNA 복제가 일어나요. 분열기는 세포가 둘로 분열하는 시기를 말해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간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뉩니다. G1기는 세포가 성장하는 기간, S기는 DNA를 복제하는 시간, 그리고 G2기는 세포 분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간기에는 핵이 존재하며 염색체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M기는 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단계로 나뉘며 핵분열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4단계로 나뉩니다. 분열기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난 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요. 전기에는 세포에 있는 핵막이 사라지고 X자 모양의 염색체가 관찰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DNA가 복제된 상태예요. 복제된 DNA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제된 DNA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개의 세포에 나누어야 해요. 맞았어요. 그래서 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가 가운데의 일렬로 배열됩니다. 이 시기를 중기라고 해요. 이후 X자 염색체는 각각 둘로 나뉘어서 세포 양 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를 후기라고 해요. 이후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 형태로 풀어지고 핵막이 다시 생성됩니다. 이 시기를 말기라고 해요. 이렇게 핵분열이 끝나요. 이후에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세포가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질 분열도 끝나면 두 개의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한번 2인 1조로 세포가 되어서 직접 세포 분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인 1조 만들었나요? 이제 둘이서 세포 하나를 분열시킬 거예요. 제가 준비물을 줄게요. 양말이 3개만 있네요. 짝이 안 맞아서 신지도 못하겠다. 좀 기다려요. 박스를 하나씩 더 줄 거예요. 박스에는 또 양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준 양말과 색깔과 모양이 같은 양말을 상자에서 골라서 짝을 지어주세요. 와, 이제 신을 수 있겠다. 짝을 다 지었나요?
그러면 짝꿍이랑 짝지은 양말을 다 섞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 양말들을 둘이서 완전히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봅시다. 대충 6켤레니까 3켤레씩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르게 양말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 맞다. 아까 분열기의 중기처럼 체린이랑 내 거 양말 가운데에 놔두고 한 짝씩 가져가면 정확하게 같게 나눌 수 있겠다. 저희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활동하고 실제 세포주기를 대응시켜 봅시다. 맨 처음에 호빈이랑 체린이한테 준 짝이 안 맞는 양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제를 하기 전 염색체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각각 상자를 주고 양말의 짝을 맞춰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은 짝이 생겼으니까 DNA를 복제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 짝을 이룬 양말들을 섞고 가운데 정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초에 우리 활동은 염색체 상태인 양말으로 하니까 이건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정렬한 중기를 의미해요. 맞았어요. 그러면 눈을 가리고 양말을 한 짝씩 나눠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염색체가 둘로 나누어져서 세포의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할까요? 세포질 분열은 세포막에 함입되어 세포가 둘로 나뉘는 거니까. 호빈이랑 나랑 헤어지면 되겠다. 호빈아, 우리 헤어져. 그래, 체리나 우리 헤어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러면 각자 가지고 있는 양말들을 관찰해봐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크기와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다른 양말이 한 짝씩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럼 그 각각의 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빨간 양말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까만 양말은 체리니 거다. 저도 호빈이 거 하나, 내 거 하나 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잘 관찰했어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아빠의 정자로부터 하나, 엄마의 난자로부터 하나씩 해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쌍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포의 상태를 EN이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 쌍이 없을 때를 N이라고 해요. 지금은 양말이 짝으로 있으니까 E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표현한 것을 핵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세포의 아빠이고, 제가 엄마란 말이네요. 체리나 우리 헤어지면 안 되겠다. 이혼 가정 만들면 안 되지? 그래, 호빈아, 우린 영원히 함께 해야 해. 뭐라는 거야? 이 녀석들 활동은 활동일 뿐 드라마 찍지 맙시다. 자, 그럼 세포 주기를 정리해 볼게요. 세포 주기는 크게 뭘로 나뉜다? 그렇죠. 간기랑 분열기로 나뉜다고 했어요. 간기는 다시 G1기, S기, G2기로 나뉘고 특히 S기에는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 있고 핵분열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순서로 일어난다 했죠. 이후에 세포질 분열에서 세포가 분열합니다. 와, 오늘 세포 분열 다 배웠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세포 분열의 과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세포 분열이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될까요? 만약 그러면 우리는 사람 모양이 아니라 세포 덩어리 모양으로 발생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맛보기로 살짝 보여줄게요. 아니, 이건 좀. 당황스럽나요? 모든 걸 다 배웠다 생각했지만 다시 둘러보면 내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이다. 신비는 참된 예술과 과학의 요람의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다.